1979년 1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오전 8시 30분. Minutes after 16-year-old Brenda Spencer started shooting, police officers arrived at the scene ready to take any necessary action in order to avoid any further bloodshed. After neighbors, nearby residents, and all the school children were safely evacuated, police mapped out their strategy. Prepared for either lengthy negotiations or for an assault, police took every precaution to keep onlookers away from the line of fire. Because the house on Lake Atlan is on a winding residential street, crowd and traffic control was not a major problem. After the first SWAT team moved into position, the long waiting game started. Are there any kids hurt? The shooting began around 8:30 a.m. A sniper was firing random shots at school children on their way to class at Cleveland Elementary. 8 children and 2 adults, the school principal and a custodian, were felled quickly. The principal and custodian would die. For a while, the sniper, 16-year-old Brenda Spencer, kept police at bay, firing from her house across the street from the school at anything that moved. 사건 당시 16세였던 여고생 브렌다 스펜서의 총 36발의 총기 난사에 샌디에고 트리뷴 기자가 묻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브렌다는 답한다. 나는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누구나 월요병이 있잖아요. 저 덕분에 월요일이 생기있으실 거예요. 그녀의 이 한마디로 인해 유명한 밴드의 노랫말로까지 미국 전역에 유행을 시킨 이 사건의 범인 브렌다 스펜서. 그녀의 어디부터가 잘못된 걸까?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은 약 45년 전에 일어났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사건의 범인은 너무나 조용해 보이던 평범한 16세 여고생이었죠. 저희는 이제 16세 브렌다 스펜서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범행이 단순 진정 그녀 혼자만의 범행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그녀의 범행 동기는 진정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었는지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 사건의 모든 비하인드가 공개되는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의 브렌다 스펜서에 대한 기사 전문을 참고 분석하였고, 샌디에고 CBS A 뉴스와 직접 그 시대 때 이 사건을 언급하는 여러 신문 기사들을 찾아 참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건 파일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범인 브렌다 앤 스펜서. 브렌다는 1962년 4월 3일생으로 월러스 스펜서와 도로시 나딘 사이의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브렌다의 부모들은 1954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결혼하였고, 가정주부였던 엄마 도로시는 조금 냉정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 월러스는 집안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돈을 벌어왔지만 외고집에 타인의 감정을 읽는 데는 서투른 사람이었고, 결혼은 했지만 여성 편력이 매우 심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결혼 18년 차에 접어들어 브렌다의 아빠 월러스의 잦은 외도와 그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엄마인 도로시는 1972년 그와 이혼합니다. 이혼한 후 세 남매는 모두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었던 아버지 월러스의 손에 맡겨지게 되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 월러스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엄마에게 갔고, 막내였던 브렌다만 그녀의 아버지 월러스 곁에 남게 됩니다. 월러스는 끝까지 브렌다의 양육권만은 지키고 싶어 했는데 그는 막내딸을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1972년 브렌다의 나이 10살 때부터 아버지랑 단둘이서만 살게 된 브렌다는 경제적 궁핍과 가난, 아버지의 폭력과 이혼한 어머니의 방임으로 갖은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아버지와 매트리스 하나가 깔려있는 더러운 집 거실에서 항상 같이 잠이 들었고, 집안에는 항상 위스키와 맥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마약이 어느 탁자든 올려져 있었죠. 물론 어린 브렌다가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월러스 스펜서가 집으로 가져와 딸과 함께 이 모든 술과 마약을 같이 한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1979년에 브렌다는 집 근처 패트릭 헨리 하이스쿨을 다니던 16세 여고생으로 키가 157cm의 아주 빨간 반곱슬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중성적인 톰보이 스타일의 여학생이었죠.
그녀는 평생 여성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적이 거의 없었고 항상 두꺼운 안경에 청바지를 주로 입는 여학생이었으며 성격이 매우 조숙하고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월러스가 예전 해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야산에 있던 뱀이나 도마뱀, 코요테 등 야생동물 사냥을 취미로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브렌다는 소총, 권총 할 것 없이 여러 총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여고생이었고 근처 숲속에 가 아버지와 함께 총 쏘는 것을 매우 즐겨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당시 브렌다의 친한 친구의 진술로는 그녀는 아주 매우 작은 도마뱀도 백발백중으로 맞췄다며 브렌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사격 솜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렌다의 또 다른 학교 친구들의 증언으로는 그녀가 경찰들을 매우 싫어했으며 항상 경찰들을 보고 돼지라고 조롱했고 TV에서 경찰들이 죽거나 다치는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친구들 중 정말 너무나 친했던 남사친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브렌트 플레밍. 브렌다는 그와 함께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경찰을 살해할까, 어떤 범죄를 일으켜야 유명해질 수 있을까 라는 식의 망상에 빠져 장난 반 진심 반 서로 의논하고는 했다고 하죠.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가 다녔던 패트릭 헨리 고등학교의 교사들의 증언으로는 그녀는 매우 차분하고 조용했고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어져서 자는 시간이 많은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에서 그녀는 C나 F를 맞기 1수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지역 휴먼 소사이어티 사진 경쟁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기도 한 나름 사진작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던 예술적인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I don't remember her palling around or being, friendly or in any way with any of the kids in the class. You wouldn't know what was going on, Is it just, Brenda, are you away? We start questioning, why. She seemed pretty harmless. 그렇게 사고가 나기 1년 전인 1978년 브렌다가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이 그녀가 무단결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녀의 평소 행동과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녀의 부모들에게 브렌다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 같으며 자살 경향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브렌다는 1978년 이맘때 두세 번의 실제 자살 시도를 실행합니다. 두 번 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자살 시도에 대한 일들은 학교나 그녀의 아빠 월러스, 엄마 도로시에게는 별다른 큰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197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브렌다는 자신의 아빠인 월러스에게 22구경 칼리버 소총을 선물 받습니다. 평소에 아빠가 즐겨 쓰던 소총이었죠. 하지만 추후 브렌다가 구속되고 검찰에게 말한 아빠가 이 소총을 자신에게 선물한 진짜 이유는 아마 내 스스로 자살하라고 권유한 선물인 줄로 알았다고 진술합니다. 아무튼 그 소총을 선물 받은 브렌다는 빗장이 풀린 사람처럼 광기와 흥분이 가슴속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타임라인. 지금부터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과 사건 며칠 전부터 일어난 사실들을 구속된 직후에 브렌다 스스로 작성한 사건 진술서와 그녀의 아버지의 진술들을 종합한 샌디에고 트리뷴 기사를 토대로 확인된 팩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9년 1월 27일 토요일 브렌다는 그녀의 남사친 브렌트 플레밍에게 다음 주 월요일날 자신이 전 세계가 떠들썩해질 이벤트를 벌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브렌트는 그녀의 말을 그저 농담이겠거니 넘깁니다. 다음 날인 1월 28일 일요일 초저녁 브렌다는 그녀의 아버지 월러스에게 차에 무엇인가를 놓고 왔다고 말하고 아버지 차 키를 잠시 빌려달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 월러스 차 안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있었던 22구경 칼리버 소총 카트리지를 몰래 훔쳐와야 했기 때문이죠. 예상하셨다시피 총알이 가득 차 있던 이때의 카트리지는 사건에 쓰이게 됩니다. 1979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이었던 그날 약 아침 7시경 브렌다는 아버지에게 속이 조금 안 좋다며 오늘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안에서 쉬면 안 되겠냐며 아버지에게 애걸합니다. 아버지인 월러스는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브렌다는 그럼 등교만 조금 늦추고 후에 학교 간호사를 만나 무슨 증상인지 아버지에게 전화하겠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딸의 말을 듣고 안심한 월러스는 바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 30분경 브렌다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총인 칼리버 22구경 소총을 꺼내 조준경을 끼고 집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던 글로버 클리블랜드 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던 아이들을 향해 조준합니다. 그녀는 바로 오늘 무고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 사냥하는 유명한 10대 스나이퍼가 될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녀의 첫 발은 어린 여자아이의 어깨를 쏴 명중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뒤에 서 있던 다른 여학생도 곧바로 명중시키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모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로 대피합니다. 그러다 학교 교장이었던 버튼 렉은 그 총소리를 듣고 바로 밖으로 나와 남아있던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본 브렌다는 교장의 목 부근을 쏴 명중시킵니다. 이윽고 그 모습을 본 그 학교 경비였던 마이크 수카르가 교장을 도우려 밖으로 나왔고 그 모습을 본 브렌다는 그의 등을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렌다가 좋아하는 색깔 청자켓을 입고 있었던 남자아이의 어깨를 총으로 쏴 명중시키죠. 충격적이게도 실제로 그 당시 그녀는 총에 맞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으며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상태였고 뚜렷한 범행 동기도 없는 상태였죠. 그저 즐거운 감정과 흥분에 취해 있었을 뿐. 그리고 사격이 일어나고 약 15분 후인 오전 8시 45분 근처 샌디에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희생자들을 업고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본 브렌다는 다시 경찰에게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의 경찰관이 역시 치명상을 입습니다. 약 5분 후인 8시 50분 브렌다는 샌디에고 트리뷴 신문사에 거스 스티븐스라는 기자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기자는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 학교 맞은편에 있었던 하우스들의 전화번호북을 뒤지다 우연치 않게 첫 장에서 발견한 집이 바로 브렌다의 집이었고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때마침 그 범인이 받은 것이었죠. 그는 브렌다가 그 미친 살인마인 줄 꿈에도 알지 못했고 브렌다는 그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의기양양했죠. 그녀는 자신이 쏜 총으로 이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즐겁다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자 거스 스티븐스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되묻기 시작하죠. 이 말에 그녀는 희대의 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누구나 월요병이 있잖아요. 저 덕분에 월요일이 생기있어질 거예요. 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총을 쏘러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게 되죠. 오전 9시 30분경 그녀의 집 6356 레이크 아틀린 애비뉴에는 약 100명의 샌디에고 경찰들이 출동했고 경찰은 그 집에 있었던 용의자의 신원 확인을 마치게 되죠. 범인은 바로 올해 16세 여고생이었던 브렌다 앤 스펜서. 그리고 3시간의 대치 상황이 지난 후 오후 12시 6분 샌디에고 수사팀의 협상 전문가는 브렌다와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협상에서 나온 그녀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바로 버거킹의 최고의 햄버거를 대령해 줄 것. 협상 전문가는 그녀에게 지금 당장 사격을 중지하고 투항한다면 바로 햄버거를 대령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 후인 오후 3시 9분 마침내 브렌다는 경찰에 투항합니다. 집에서 나와 잔디밭에 그녀의 총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체포되죠. 총 성인 남성 2명 살해, 1명의 경찰관과 8명의 아이들에게 치명상을 남기고 말이죠. 그날 이후 체포된 이후 브렌다에 대한 재판이 약 2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녀의 변호인은 처음 그녀의 가정 상황과 약물에 취한 상태를 언급하며 그녀가 정상적인 16세 여고생의 범주에 벗어난 사람이기에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행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녀는 간지를 앓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검사는 그녀가 매우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한 극악무도의 총기 살인이라 주장하죠. 심지어 그녀는 총을 난사한 그 당일에는 체포되자마자 약물 검사를 했지만 따로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마약과 알코올 테스트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점은 추후 과학이 발전되고 난 후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즉 실제 몇 주 동안 그녀는 알코올 의존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것은 확실했죠. 어찌되었든 그녀의 재판은 약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는 결국 미성년자의 형량이 아닌 성인의 형량을 받게 되어 16년을 살아야 가석방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이 아닌 25년을 살아야 가석방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났어도 끝내 그녀의 진실된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녀는 불과 20에서 3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자신의 집에서 쏜 총이었기에 학교에 다니고 있던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쏠 수 있었지만 그녀 스스로 그러지 않았고 오로지 남자 학생들과 성인 남성 2명만을 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참고로 그녀는 그날 약 36발의 총알을 발사했고 약 100발이 넘게 남은 총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 79년 당시만 해도 미국 최초의 10대 학생의 교내 대량 총기 살해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처음으로 10대 학생들의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나온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무기징역을 받은 브렌다는 2024년 현재까지 총 4번의 가석방 심사를 받았는데, 이 영상은 1993년 첫 번째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의 인터뷰입니다. We met in a visiting area at the Frontera Women's Prison in Corona. A small woman, Brenda Spencer, strikes you as quiet, reserved, polite, and intelligent. She told me that on that Monday morning in 1979, she was hallucinating after a week of drinking whiskey and taking the powerful drug, a drug she says she bought at school. What does she remember about that morning? Do you remember the gun? Mm-hmm. I remember the rifle because I had gotten that a month previous. As a Christmas present? Yeah, it was for Christmas. From your father? Mm-hmm. Do you remember loading the gun? Do you remember pointing the gun? I remember looking out and seeing like commando types sneaking up on the house and stuff, and I don't remember actually going in and getting the rifle and loading it up, but I remember seeing them and being real scared and terrified. You know, they're coming to get me, and I have to protect myself and stuff. And I know somewhere in there I did go and get the rifle. So the whole thing to you, 14 years later, is just this drugged out haze, basically. Yeah, it's really broken up and fragmented. It's I can't sit there and tell you, well, at this time I did this and at this time. You know, it's just little bits and pieces that have come back over the years. Like the week prior, that one, I don't really have many memories from that week ahead of the incident. And the week after, I was asleep. I was coming down off the street drugs, and even that week, I don't really have a whole lot of memories of it. It's like I slept a lot and I was going through withdrawals and things. Brenda Spencer told me what she did that day was not first-degree murder, which takes planning, but the lesser crime of manslaughter. I don't sit here and plan on how to go out and kill people and stuff like that. That's just not, that's not how I am or who I am. And how it was presented, and it made me look like that. There were allegations that Brenda Spencer got the rifle, loaded it, planned all of this, and shot those people. Yeah, and they made it look like, you know, just for the fun of it and stuff, which is totally senseless. There's, every day I live with, you know, the knowledge that I took the lives of 2 men, and that's real difficult. Right now. Why should Brenda Spencer be let out of prison? Basically, for a second chance. Everyone changes. Everyone changes, and I feel that everyone deserves a second chance. You know, I blew it the first time, you know. I wasn't going where I needed to go and getting the help I needed to get. And I would like a chance out there to lead a normal life. At the time of the shooting, Brenda Spencer says she was on the powerful drug. We were not aware of any use in terms of around the time of the offense. Brenda Spencer's attorney was Michael McGlynn. Brenda did have a abnormal brainwave. She was diagnosed as being epileptic, and we believed that the reason for what occurred was more of a result of her being in a disassociated state than any kind of intoxication defense or illegal drug usage. Looking at those pictures years ago, you did look like a zombie. And that was because of? The drugs, the street drugs that I used, and then after I was in custody, all the stuff that they were giving me, it was, you know, you just follow orders.
Brenda Spencer claims reports were falsified during her legal process, leading to her plea bargain to 25 years to life, first-degree murder. It's an outrageous statement. I think it's nonsense, to put it politely. The prosecutor in the case, Charles Patrick. Here you have a 16-year-old kid who, granted, was maybe not the best adjusted kid in the world, to all of a sudden, for no good reason of any kind, to start blasting away at totally innocent school children, just, leaves you flabbergasted. That's all I can say. It was just the utter senselessness of it. Principal Burton Ragg was gunned down by Brenda Spencer, his widow, Kathy. And as far as I'm concerned, she should never be let out. How have you grown being in prison? Well, I've had to kind of grow up and just matured a bit more, and I keep trying to better myself and deal with problems from the past and everything. So, in what ways better yourself? well, like through, I've gotten off the drugs and just trying to deal with the problems, family problems and things that I had, and basically just trying to grow up, actually. When you do get out of prison, what are your hopes? What are your dreams for the future? They're the same as, I guess, everybody's. I'd like to have a normal life. I came in really, really young, so I don't really know what it's like out there, and dealing with the world as an adult. And I'd like to go to school and get a job and possibly work with some kids or in a program or something. Brenda Spencer never had a trial. She pleaded guilty to first-degree murder. Now she wants one. During my court appearances, they left a lot of paperwork out that would have had a lot of bearing on my trial if they had brought it up. It would have changed a lot of things. Such as? Well, there's 2 sets of toxicology reports. The ones that went to court with me stated that I was on no drugs or alcohol. And then there's an independent lab test from the same blood samples that show I had blood alcohol levels and a lethal amount of drugs in my system, and that was never raised in court. Include? There's no test right now for me, but the other drugs and the alcohol together on their own were a fatal dosage. If I had no drugs or alcohol in my system, then I'm just a cold-blooded killer, and that's not how I am. If I have drugs and alcohol in my system at the time, it's like it changes it from premeditated to manslaughter. Okay, let's go back to that morning, that Monday morning. Had you been drinking all night? Just set it up for us. No, I'd been drinking pretty much the whole week before that. Prior to that, I had missed school like the whole previous week. I was just, they call it here on a roll, just using constantly and drinking. And so that whole week ahead of time it's pretty much a blur, It's just one bottle of booze after another. Where'd you get the? You buy it at school and on the streets. It was really, really common then on the streets. Okay, you're on whiskey. Then what happened? It's Monday morning. I have a very fragmented memory of the whole day. Mostly what I remember is what I've read in the police reports. And I couldn't take you step by step through the whole day, but I basically know what happened. Through reading the police reports? Through reading the reports and things. But it's still because I was so many drugs and stuff, and it's just really fragmented on what I remember. 하지만 그녀의 가석방 심사는 거부당했고 2001년에 2번째 가석방 심사 때는 그녀가 그의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방임을 문제 삼으며 가석방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그녀가 22년 전에는 말하지 않던 아버지의 학대를 지금 와서 말하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며 역시 그녀의 가석방을 거절시킵니다. 2005년의 세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는 샌디에고 지방검사가 2001년쯤 브렌다가 옥중에서 사귄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보다 일찍 출소하고 떠나자 그녀를 잃은 아픔 때문에 자신의 가슴에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그녀가 가석방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주장합니다. 검사는 브렌다가 자신의 가슴에 용기와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그녀의 가슴에다 빨간 페이퍼 클립을 이용해 새겼다고 주장했는데 브렌다가 직접 나와 말하기에 용기와 자부심이 아니라 그 단어들은 용서받지 못한 과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정정합니다. 이에 역시 가석방은 불어댑니다. Why courage and pride? That's not actually what it says. It's written in runes. Okay. And I think they made a mistake when they read it. Okay, what does it say? It says unforgiven and alone. I'm sorry, what? Unforgiven and alone. 다음 2009년과 2022년의 두 번의 가석방 심사에서도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려해 두 번 다 그녀의 가석방은 불어댑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25년인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1979년에 체포되어 약 45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브렌다 스펜서. 16세에 들어가 현재 61세가 된 그녀는 과연 내년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을까요? 진실로 그녀가 가석방이 될 자격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 역시 어릴 적 불우한 학대의 피해자로서 그녀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And that was not the case when you were younger? No, when I was younger, we had a lot of problems. There's a lot of abuse. What do you remember in regards to abuse by your father? I remember being hit in the face a lot, being hit in the ribs, being yelled at, called names. I remember him coming home from work and being all mad and smacking me in the head and I don't know, different nights when he would just almost. When you say almost, what do you mean almost? Well, it was like that, like he did. I don't understand. Like he would touch me inappropriately. I don't know how to say it. 브렌다의 추후 가석방 심사 인터뷰를 보면 그의 아버지 월러스 스펜서는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날에는 어김없이 딸인 브렌다의 머리와 뺨을 계속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월러스가 마약과 술을 같이 했을 때는 성적인 터치와 함께 실제 성관계를 했다 주장합니다. 물론 추후 이 모든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의 아버지 월러스는 강력히 부인합니다. Wallace, Brenda did say in her parole hearing last week that you sexually abused her. She what? She said in her parole hearing that you sexually abused her, that you sodomized her. Brenda said that? In her hearing on Tuesday? Well, that is not true. I mean, her exact words, and I'm just telling you what Well, I heard okay, in the I parole mean, hearing, yeah. was that you almost her. No, well, that never happened, you know. I would take a lie detector on that. I never did anything like that. Did your father perform? And that led to digital. Yes. And later. Yes. So are you now indicating that there was actual? Well, it was, I guess you'd call. 1963년 7월 1일에 설립된 사건 장소였던 샌디에고 클리브랜드 초등학교는 결국 여러 안 좋은 소문과 입학 정원의 축소로 1983년 6월 30일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약 10년 후인 1989년 1월 17일 우연치 않게 같은 학교 이름이었던 캘리포니아 스탁턴에 위치해 있던 글로버 클리브랜드 초등학교에서 한 백인 실업자의 광기에 넘치는 총기 난사로 인해 총 5명의 아이들이 죽고 약 30명의 사람들이 다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공개되는데 브렌다의 아빠 월러스 스펜서는 브렌다가 체포되고 몇 개월 후 그녀를 면회 가서 만났던 브렌다의 교도소 동기였던 17세 여학생 쉴라를 가스라이팅한 다음 집으로 초대, 성관계를 하는데 성공, 결국 둘 사이에서 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인질 삼아 1년 후인 1980년 3월 26일 애리조나 유마에서 18세 쉴라와 혼인신고를 올리고 같이 살게 되죠. 하지만 월러스와 결혼한 브렌다의 교도소 동기 쉴라는 그에게 어떤 회의감을 느껴서였던 것인지 딸을 출산하고 바로 다음 해에 아기와 법적인 남편 월러스를 버리고 소리소문 없이 가출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바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죠. 참고로 브렌다의 법정 변호인의 진술로는 쉴라는 월러스의 친딸인 브렌다와 매우 닮아있다고 합니다. So Wallace, how did you come to marry one of Brenda's former cellmates? What happened there? I don't think I want to answer that question. And are you still with her? No. 그리고 월러스 스펜서는 2016년 2월 지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거주했던 곳은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집이었죠. 그는 그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러스는 그가 죽기 1년 전까지만 해도 브렌다를 면회하는 유일한 혈육 중 한 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자신의 집에서 약 5시간, 왕복 10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교도소로 거의 매주 그녀를 보러 면회를 갔습니다. At all responsible for what happened on that day in 1979? Somewhat. If I thought if I could have held the family together, if he hadn't been out, fooling around, or maybe if I'd been more tolerant and let him have his little fling for a while, and that we would have stayed together, maybe it wouldn't have happened. So I do feel a little bit responsible. I don't feel responsible for what she did, but I still love her. She's my daughter, and I go see her every Saturday if I can. I feel that her father should be where she is and not her, for buying her the gun and what have you. 마지막으로 추후 교도소에서 진행된 그녀의 머리 부분의 검사를 통해서 그녀의 뇌, 특히 기억력, 사고력, 감정과 문제해결 등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분에 손상이 있음을 의료진이 확인합니다. 경찰은 이 손상이 예전 브렌다가 홀로 자전거를 타다 차와 사고가 난 일로 인해 생긴 손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브렌다는 평소에 간질 증상을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이 간질 증상이 추후 그녀의 정신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됩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사와 미디어를 시청하고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은 브렌다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감옥에서 평생 그 죄값을 치르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동시에 하지만 그녀 역시 누군가의 학대와 성폭력의 아동 피해자였음은 분명해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10대 마약과 알코올 의존에 대한 폐해는 45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직접 전부 말해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Do you think she should have got the death penalty? Sure. Yeah. It was a bad thing to do, goodness. But I think that's how I feel. Or be incarcerated forever, that sort of thing. That nothing I do and no amount of time will bring Mr. Ragg or Mr. Suker back. And it won't erase the fear and stuff that I've given to those kids and Mr. Rob. I just want them to know that I'm very sorry. And I don't know how to make it up to them. But I try every day to make myself a better person because I don't want anything this horrible to ever happen again.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